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심야 시간 집중호우로 주택이 잠기는가 하면 시민이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등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집중호우 상황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고온다 습한 변덕스러운 날씨에 최근에 모기 유충이 크게 늘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3배가량 늘어나면서 서울에도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이어지는 폭염에 지금보다 말라리아 모기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호우경보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집중호우 관련 YTN 보도 살펴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까지 다루는 꼼꼼한 그런 보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관련해서 YTN 보도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먼저 재난 감염병 등의 발생 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정보 제공 측면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뉴스나 안전 안내 문자에도 보면은 몇 시부터 몇 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이 뜨죠. 그런데 사실 20, 50, 100밀리미터라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잡기가 힘들 텐데요.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시간당 강수량 몇 밀리미터부터 위험 신호일까라는 제목인데요. 시간당 강수량의 개념과 정도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로 시간당 30밀리미터에서 100밀리미터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피해 규모를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YTN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관련 사안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기상 변화 상황과 또 기상청이나 당국의 발표를 신속하게 알리고 또 이것을 반복 전달해서 시청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북 올해 첫 호우 긴급 문자 발령. 기준과 지역은 이 보도에서는 밤 사이에 100밀리미터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청과 경북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과 영양에는 시간당 50밀리미터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서 수도권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는 광주나 전남, 대구, 경북으로도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해에 수도권 기준으로 6건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집중호우 빈도가 잦아지는 만큼 피해 예방과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책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는 정말 긴급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피 요령 등 긴급 재난 문자가 쉬운 말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또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긴급 문자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제기 YTN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5일 보도인데요. 주말 전국 다시 장맛비, 내일 밤사이 충남, 전북 강한 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됐는데요.
운전하다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전달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7월 초 시간당 최고 150mm,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 현상과 같은 최근 한반도 강우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아무 때나 쏟아진다, 예측 어려운 한반도 강우. 이 보도에서는 2022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지역 폭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보도 말미에서는 시도별 예보와 또 지역별 예보, 이 기존의 예보들이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의 날씨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짚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실시간 예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점도 짚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거나 또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데요. YTN에서는 올여름 장마와 기습 호우 시에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또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 집중되는 벼락, 30-30 규칙 명심하세요. 이 보도에서는 장마철에 집중되는 벼락 사고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벼락 75%가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7월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보도 중간에 벼락이 발생하는 날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갔을 경우를 상정한 실험 영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각인하게 한 보도였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보도의 경우 현장에 있었던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나 또 CCTV 영상이 뉴스 자료 화면으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일 전국 곳곳에 홍수특보 CCTV로 본 현장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대전시 복수교 등 CCTV로 폭우가 내리는 지역별 현장 상황을 전했고요. 또 물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경남 거창에서 거창교가 붕괴된 것처럼 조작된 합성 사진이 SNS상에 퍼져서 신고가 빗발치고 차량이 통제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난 시 제보 영상은 언론사가 반드시 검증을 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자 제보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담았다는 점 자체, 그 자체가 사실 기록으로서 또 증거로서 또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다만 재난 현장에서는 기록보다 제보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해야 합니다. 실제 제보 영상을 보면서도 안전을 우려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막 무너지고 물이 차오르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었고요. 또 집중호우로 흙탕물이 된 물살이 아주 세진 하천을 근접 촬영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안전교육을 접한 적이 없는 시청자들은 생생하게 현장을 담으려다가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YTN에는 특히 시청자 제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 제보를 받는 웹페이지나 SNS 채널에 재난이나 사건, 사고 제보 영상 촬영 시에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청자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제보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최근에 QR코드 제보도 생겼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막에 오른쪽 끝에 QR코드가 달려 있어서 지난 5월 21일부터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방송은 이제 YTN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러한 위급 상황에 YTN을 봄으로써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언론사에 입사한 뒤로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재해방송, 재난방송, 특히 이 기상과 관련된 재해방송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특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재난방송이 갖춰야 될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문과 방송의 재방송의 차이점. 신문이 도저히 방송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요소가 바로 이 생생한 현장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센 곳에 미리 도착해서 그 상황을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로 중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장의 생생한 화면이 정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의 세분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보 영상이라든가 CCTV라든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재난 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YTN이 다른 방송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난 방송사로서 뭐 생생한 현장부터 재발 방지 그리고 예방까지 이어지는 좀 바람직한 어떤 그 매뉴얼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을 다룬 대담도 이어집니다. 이제 원론적인 정보보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오가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대담도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학기상부 기상캐스터 출연이 좀 많았습니다. 5일 대담에 이어서 7일에도 오전까지 충청 남부 곳곳 집중호우, 낮에는 무더위 보도 등에서 기상캐스터가 출연해서 대담을 길게 이어갔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기존 그 기상캐스터의 날씨 브리핑과 시간이 좀 길어지고 대담 형식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별 차별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원인 대책이나 지난해 피해 복구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담은 형식만 달리했을 뿐 정보 제공에 그쳤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대담을 통해서는 전문가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새벽 물폭탄의 곳곳 침수, 산사태 우려, 대처 방안은 이 대담에서는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화상 연결해서 폭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과 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재난 상황 영상과 그래픽 자료를 활용해서 전문가 해설을 뒷받침하면서 전달 효과를 높였고요. 정책적 미비점과 한계, 그리고 각 지자체장과 공공인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력 있게 전달한 아주 좋은 대담이었습니다. 네, 또 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할 텐데요. 11일 뉴스업에서 변호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름철 폭우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요지를 화면으로 보여줘서 배상 책임이 존재함을 인식시켰고요. 또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또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평가되면 배상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안전책임관리기관이라는 그 재난안전법을 들어서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에 맞춰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각심을 높이거나 좀 법률적인 대처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은 참 의미가 그 자체로 있는 것 같고요. 자, 기상캐스터의 출연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될 부분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 재해방송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일단 비가 오게 되면 그 곳곳에 뭐 현장에 기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별화를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지만 같은 서울인데도 어느 곳은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곳은 오지 않을 정도로 이 기상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광역으로 우리가 중계를 하거나 보도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 관련 기관, 그다음에 시청자의 제보, 이런 협조들을 어떻게 그 방송에서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정책 점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YTN이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홍수는 여름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입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사고와 희생자들이 발생하는데요. 한 번 발생한 재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미비하다면 보완을 촉구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반지하 20%는 침수 빨간불, 3만 5천 동이 위험하다. 이 보도에서는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 피해 방지를 위해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7일 벌써 장마 왔는데 전국 소하천 수위계 설치 완료 0건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소하천 수위계 설치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근 전국적 장마와 관련해서 소하천 수위계 설치 상황과 취약성 지적 등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아직 소하천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사태로 1년째 막힌 도로, 예방책 곳곳 허점. 이 보도에서는 지난해 7월 장맛비 속에 산사태가 발생한 정선군 피안 터널을 찾았습니다. 당시 산사태는 3차례나 이어졌는데요. 낙석 양이 13,000톤에 이르는 데다가 경사가 심해서 언제 복구 공사가 마무리돼서 통행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전히 산사태 관련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부처별로 관리가 제각각이라서 피해 예방 대책이 허술하다는 문제점도 같이 짚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 신고 제도를 만들고 또 민관 합동 대응체계 수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는 보완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또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봤습니다. YTN에서 이슈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후속 보도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난재해가 좀 잦아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인데 이런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YTN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 채널, 지상파는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난의 형태를 띠게 되면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요. 이 방송도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자막방송이라는 게 여러분이 문자로 받는 자막방송이 있고요. 지진이나 뭐 민방위 사태가 벌었을 때 경고음이라고 해서 삐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송의 하나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들이 하는 특보 방송. 기존의 편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특보 형태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런 방송의 3가지 그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하고 언론사가 갖고 있는 재난 방송 매뉴얼이라는 것도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갖춰져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 보도,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보도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문제는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갈 대책 마련을 위해 장마, 폭염, 대설주의 등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박사님도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의 사회적 역할, 기억하고 실천해야.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진 이성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상황을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담당해야 할 책무이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YTN이 더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재난방송은 YTN. 이 슬로건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YTN이 재난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재난 방송사로서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분석에서 대책까지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더 노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대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2년 전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한강공원 침수가 2년 전에도 발생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안내 방송이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 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소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재작년 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시민들이 고립된 사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침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대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대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대조기란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평소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갯벌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말합니다. 대조기 기간은 음력 보름과 금음 무렵입니다. 이 기간 각 지역의 해경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주의보, 경보 중 주의보를 발령하는데요. 연안 안전사고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기간 입수 사고는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10건이 발생해 71%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 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요. 또한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유치원 CCTV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얼마 전 3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전한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립니다. 곧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굴리고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자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밤에 깨가지고 한 번씩 한참 동안 갱기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막 물건 같은 것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학대를 당한 아이의 상황을 전하고 이러한 사태가 신입 보육교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 또한 알렸는데요.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반 아이들이 학대당한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보도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이 실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유치원 CCTV 설치와 현재 유치원 운영 현황은 어떤지도 짚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폭넓은 보도를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운영 실태를 살펴봅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은 게 원인이었는데요. 각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저출생으로 원화수가 급감하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지난해 4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교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전체 7,933개원 중 3,123개원으로 39.4%를 차지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3,124개원 중 2,817개원으로 설치율이 90.2%에 이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4,809개원 중 306개원으로 6.4%에 그쳤습니다. 관련해 교육부는 CCTV 설치 등은 학부모 알 권리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등 구성원들 간의 기본권 충돌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안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저혈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족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흐려져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한 식당에서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쓰러져 긴급 상황에 간호사인 손님의 발빠른 응급조치 덕에 무사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중 한 명은 간호사였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 갑자기 한 손을 옆으로 늘어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굽니다. 저혈당 쇼크 탓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겁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식사하던 연인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의식이 희미한 환자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환자를 식탁에 눕혀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고 남자친구에게 설탕물을 떠먹이도록 했습니다. 긴급했던 당시에 간호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상황을 넘길 수 있어 보는 사람까지 안도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소식이었는데요. 저혈당 쇼크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살핀 연인에 대한 보도였는데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혈당 증상을 소개하고 대처법을 알려줬다면 많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저혈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혈당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는 높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식사량이 적었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 과도한 운동, 알코올 섭취, 야간 인슐린 예민도 증가 등이 저혈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두근거림, 배고픔, 온몸 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당질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혈당을 측정해보고 70데시리터 당 밀리그램 이하라면 당질 1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각설탕 4개에서 5개, 사탕 3알에서 5알, 꿀 1숟갈, 주스나 콜라 반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저혈당 간식을 단순당이 아닌 복합당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단순당 함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식품을 먹어 혈액 속 당 수치를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빵이나 초콜릿과 같은 복합당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이 과정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